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수많은 고분과 유물들이 잠들어 있는 역사의 박물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실들이 밝혀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겨져 있는 의문의 고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계림로 14호분에서 발견된 황금보검은 그 이국적인 형태라든지 당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여주는 세공 기법, 또 상감돼 있는 희귀한 보석들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황금보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과연 이 보검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이 보검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분명한 것은 이 보검은 신라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만들어서 신라로 들여온 것이라는 사실 한 가지뿐입니다. 역사 스페셜. 오늘은 이 황금보검에 얽힌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신라의 대표적 고분들이 밀집해 있는 경주의 대릉원. 대릉원 바로 옆 계림로에서 우리의 추적이 시작됐다. 옛날에 이 중요한 무덤 같은 경우에 비석을 해놨거든요. 아, 그 발굴제? 네. 아, 여기 있습니다. 취재진은 경주박물관의 학예 연구사들과 황금보검의 발굴지를 찾아 나섰다. 계림로 한 구석에 설명이 남아있는 표지석. 황금보검은 1973년 계림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됐다. 한 직원이 이제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상한 것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나갔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림로 14호분이라 명명된 비교적 작은 크기의 6세기 초 신라 무덤. 하지만 그 속에서 발굴된 황금보검은 그전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귀중한 유물이었다. 보물 635호로 지정된 황금보검. 길이 36cm의 단검이다. 붉은 보석과 유리가 상감된 이국적인 문양. 검 전체에 화려한 누금 세공 기법이 사용된 황금보검. 신라 자체의 생산품이 아니라 수입된 것으로 당대 최고 수준의 세공 기술이 집약돼 있다. 여러 종류의 그런 금구슬들을 표면에서 이렇게 장식하는 누금 세공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당시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라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전 문명, 전 인류적인 그런 기술 수준이 도달한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주박물관에서는 황금보검에 대해 종합적인 재조사와 보존 처리를 실시했다. 강력한 X선을 투과해 보검을 촬영한 결과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X선 투과 촬영을 통해서 장식 보검의 장식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철검의 형태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철검의 형태가 1500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황금보검의 X선 사진엔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던 철검의 양날이 생생히 드러나 보인다.
박물관 측은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 원형을 알기 힘들었던 철검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황금보검에 감입된 붉은 보석은 무엇일까? 여태까지 막연히 홍만호로 추정됐을 뿐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분석으론 홍만호와 다른 성분의 보석이란 결과밖에 얻지 못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다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발굴 당시 보검에서 분리되어 나온 작은 보석편을 X선 휘절 분석기에 넣고 비파계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 번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는 석류석, 아마 보석으로 가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그래서 석류석이라는 그런 보석으로 이제 밝혀졌고요.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석류석 중에서도 석류석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문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 중에 로돌라이트라는 특수한 광물이었고요. 근데 그 로돌라이트라는 광물은 사실 3캐럿 이상 되는 큰 광물을 이제 채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황금보검의 소용돌이 문양에 감입된 작은 조각만도 2캐럿이 넘는다. 검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양의 석류석이 상감돼 있는 셈이다. 서울 강남의 한 보석 매장. 화려한 보석들 가운데 석류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진열돼 있다. (1월의) 탄생석인 석류석은 옛날부터 각종 장신구를 만드는 데 쓰여왔다. 석류석 중 인도나 스리랑카산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황금보검에 감입된 석류석은 동유럽 원산의 특별한 것이다. 네, 그래서 네 가지가 대표적이지만 로돌라이트가 강하면서 희귀하고 굴절률도 좋아서 그런 왕관이나 어떤 그런 황금보검 같은 보물이라든가 대작품에 세팅이 많이 되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보검에 사용된 것과 같은 동유럽 원산의 석류석이 들어간 보석 제품들. 선홍빛 아름다운 석류석이 황금보검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수수께끼로 가득 찬 황금보검. 과연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세계적으로 황금보검과 유사한 유물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 실크로드 상에 위치한 키질 석굴. 고대 벽화들로 유명한 곳이다. 키질 석굴 69호분 벽화에 신라 황금보검과 유사한 검을 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 보인다. 황금보검의 또 다른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실크로드를 따라 좀 더 서쪽,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가야 한다.
카자흐스탄 보로보의 단검은 검장식의 일부분만이 발견됐을 뿐이다. 세계적으로 신라 황금 보검만이 실물 완형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사용된 바가 없는 석류석. 그 중에서도 동유럽이 주 생산지인 희귀한 보석을 가미한 황금 보검. 네, 이 황금 보검의 생산지는 동유럽일까요? 그렇다면 1500년 전 신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동유럽에서 만든 검이 신라로 들어왔다는 얘기일까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의문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세계 여러 학자들도 이 황금 보검의 유래에 대해 저마다의 이론을 갖고 있는데, 일본의 한 고미술 사학자는 이 황금 보검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유럽의 켈트족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황금 보검. 취재진은 황금 보검에 대해 색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한 일본 학자를 만났다. 미술사학자 요시미 츠츠네오. 동유럽 체코에서 유학한 그는 직업적인 유리 공예가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은 고전과 현대를 잘 조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취재진을 별실로 안내했다. これはイギリスのオークションで買ったんですけど、国外持ち出しが問題になって特別の許可をもらってね、持って帰ってきたものなんですけど、エジプトのガラスなんですけど、こういうもので。 이집트 신왕조 시대의 이 유물은 경매가 2천만 엔, 약 2억 6천만 원에 낙찰받은 것이다. 수장고에 가득한 수집품들. 유리 제품에 관한 한 그는 세계적인 수집가다. 또한 동유럽 유학을 바탕으로 얻은 지식으로 유리를 통한 고대 동서문화 교류사를 연구했다. 신라시대의 로만 글라스는 그의 특별한 관심사다. 경주 고분군에서 발견된 로만 글라스는 주로 흑해 연안에서 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신라와 흑해, 고대에도 두 지역 간의 교류가 있었던 것일까? 황금보검의 출토지 계림로와 가까운 미추왕릉지구에서 발굴된 인면 모자이크 유리구슬. 그는 이 유리구슬이 황금보검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주장한다. 높이 1.5cm에 불과한 이 유리구슬 안에 5명의 인물과 꽃, 새 등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정교하게 표현돼 있다. でこれを作ってたのはローマ文化のあるところしかできなかったわけです。でなおかつこの顔を表現するというのはトンボ玉の中でも一番その難しいテクニックなんですね。でその顔の表現が実に上手にできてるっていうこととか、その他に花とかそれから鳥とかの表現を小さな 1.5 センチぐらいの玉の中に表現するというのはとても普通の人ではできない特殊な技術なんですね。で明らかにこれはローマ文化の中の最もそういうのが得意な人が 그는 이런 근거로 신라가 로마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유리구슬 안에 표현된 코가 오똑하고 파란 눈을 가진 인물이 황금보검을 만든 주인공이라고 말한다. 황금보검에 새겨진 독특한 문양으로 볼 때
로마 문화권의 누군가가 제작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その中につばの部分に巴文様というのが表現されてまして、その巴文様がちょっと特殊な巴文様の中にさらにつぼみがついてたりなんかするという特殊な文様でして、これがケルト人特有のそのデザインなんですね。これですか？はい。 로마 문화권의 켈트족이 황금보검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ですけど、一番典型的なのはこういうこれは後のケルスの書っていう本なんですけど、こういうところでよくこう残ってるんですね。これ初期の頃でもこういう使われてるわけです。ですからこの大体4世紀5世紀6世紀の頃のケルトの遺跡にはこういうタイプのものが多いです。 켈트인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책. 소용돌이 문양 안에 장식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확실히 황금보검의 소용돌이 문양과 흡사하다. 검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 계통의 파도형 문양과 뼈대 부분에 장식된 월계수잎 무늬 역시 로마 문화의 영향이라고 한다. ローマの文化を受け入れたそのケルト人というのはどこに住んでたかというと、大体ケルト人は地中海のイタリアの方には行ってませんので、現在の黒海の西側ドナウ川周辺の地域なんですね。ですから現在のブルガリアとかルーマニアの地域に定着してたケルト人だということが推定されるわけです。昔のトラキア地方ですね。 로마 문화를 수용했던 켈틴이 살던 곳은 고대 트라키아, 그러니까 현재 불가리아 지역이다. 인면 모자이크 구슬에 표현된 푸른 눈의 인물. 이것이 황금보검의 비밀을 풀어내는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트라키아라는 지명, 또 켈트족의 소용돌이 문양, 황금보검의 비밀을 쫓는 이 여정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인면 모자이크 구슬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얼굴의 주인공들, 이들이 황금보검을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우린 고대 트라키아라고 불렸던 동유럽의 불가리아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황금보검의 비밀을 좇기 위한 여정은 이제 동유럽의 불가리아로 향했다. 한반도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흑해 연안의 불가리아. 취재진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도착했다. 고대인 트라키아로 불렸던 곳. 신라 황금보검의 비밀을 불가리아에서 풀 수 있을까? 소피아에 위치한 트라키아학 연구소. 취재진은 현지 학자에게 신라 황금보검을 보여주고 켈트족과의 연관성에 대해 질문했다.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Че предмета не е тракийски, дори от римския период и според мен не е свързан с келтите, по-късен е. 트라키아의 권위자인 그는 켈트족이 기원전 트라키아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갔을 뿐이어서 황금보검의 제작자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신라의 황금 유물이 고대 트라키아인들과 연결되는 부분을 주목했다. Траките са един от най-древните индоевропейски народи. Началото на етногенетическите процеси на траките, т.е. времето, когато започва да се формира този етнос, е в самото начало на третото хилядолетие преди Христа. 트라키아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기원 후 5세기경까지 흑해 연안에서 번성했던 민족이다. 취재진은 신라와 트라키아 간 황금 문화의 연관성을 추적해보기로 했다. 지난 2004년 8월 트라키아 왕들의 계곡에서 유물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탐사팀은 전대미문의 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대 중반 불가리아에서는 트라키아 시대의 황금 유물이 엄청나게 발굴된다. 불가리아판 골드러시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화제였다. 황금을 중시해 다량의 황금 유물을 남긴 신라인과 고대 트라키아인은 어떤 유사점을 갖고 있을까? 소피아에 위치한 불가리아 국립역사박물관. 수천 년 역사를 가진 불가리아의 찬란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것은 트라키아 시대의 황금 보물들이다. 황금을 정교하게 타출해 동물과 사람의 얼굴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형상화한 이 황금 보물들은 사용된 황금의 무게만도 총 6kg이 넘을 정도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라와의 유사성은 단지 황금을 사용했다는 것뿐 별달리 연관관계를 찾기 힘들었다. 그런데 그때 취재진을 안내하던 박물관의 직원이 한 유물을 소개했다. 그것은 놀랍게도 황금보검의 소용돌이 문양과 흡사한 황금 장신구였다. 우연히 발견한 트라키아 시대의 소용돌이 문양. 이것이 신라 황금보검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동유럽의 흑해 연안에 위치한 불가리아. 현재 EU에 가입한 유럽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와 특별한 공통점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고대에는 동서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곳이었다. 트라키아 시대 왕족의 것으로 보이는 투구와 갑옷. 그와 함께 발견된 기원전 4세기경의 비단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먼저 동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Доскоро така се мислеше, че пътя на Коприната функционира активно и търговията е динамична след времето на Александър Велики. 이렇듯 활발히 동서문화 교류를 했던 트라키아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취재진은
불가리아 중부에 위치한 트라키아 시대의 한 고분을 찾았다. 여기가 그러면 이 벽화들이 좀 이렇게 다 기원전 4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는 트라키아 시대 무덤의 채색 벽화다. 벽화의 인물들은 모두 말을 타고 있다.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모습의 트라키아인들. 그들은 기마 유목민족이었던 것이다. Да, както кажем, монголите, както прабългарите, татарите, особено отношение към коня, култ към даже те са отглеждали много красиви коне, това за тях е било голяма привилегия.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서쪽 끝 발칸반도에 위치한 불가리아. 이곳에 살던 고대 트라키아인들은 말을 타고 자유롭게 초원을 질주했다. 그들의 문명은 유라시아 초원 유목민의 문화와 연결됐을 것이다. 트라키아인들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불가리아 고고학 박물관. 트라키아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역시 황금 유물이 눈길을 끈다. 그런데 전시관 한켠에서 동물의 뿔을 형상화한 트라키아 시대 뿔잔을 볼 수 있었다. 뿔잔은 초원에 살았던 유목민족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유물로 신라에서 역시 동일한 계통의 유물이 발견된다. 트라키아 시대의 또 다른 유물, 청동솥. 이건 역시 신라와 가야에서 발견되는 동복과 형태상 거의 유사해 보였다. 말 뒤에 동복을 싣고 있는 무사를 조각한 신라의 기마 인물 영토기. 신라와 트라키아는 유라시아 대륙 초원 문화의 양쪽 끝이 아니었을까? Немски учен, че въртяща се шайба, т.е. плака между изтока и запада. Защо? Защото траките успяват да вземат всичко, което може да се вземе от изтока, да го предадат на запада, става дума за Европа, но същевременно да съхранят своята културна специфика. Към днешна дата в глобалния свят 신라의 황금보검과 트라키아와의 관계를 알아보러 왔다는 취재진의 설명에 박물관 측에서 특별히 한 유물을 소개해 주었다. 이게 이쪽에 거의 그것은 트라키아 시대의 황금보검이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칼집, 보석이 박혀 있었을 법한 작은 구멍들. 이 칼이 바로 신라 황금보검의 원형은 아닐까. 중앙아시아와 흑해의 초원지대를 누비던 유목민족에 의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고대부터 이루어졌던 동서 간의 교류. 그리고 드디어 찾아낸 트라키아 시대의 황금보검. 이 보검은 신라의 황금보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고대 트라키아인들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황금보검을 만들어낸 주인공일까요?
취재진은 신라와 트라키아 황금보검의 관계에 기대를 걸고 국립소피아 대학의 교수를 찾았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부정적이었다. 두 검의 연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기원전 8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라키아의 검과 기원 후 6세기 신라의 황금보검이 연결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연결고리를 제시했다. 고대 트라키아인이 아니라 지금의 불가리아란 명칭을 최초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신라의 황금보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원 후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유럽은 동방에서 온 이민족의 침략으로 몸살을 앓았다. (3세기) 이후 갑자기 말을 타고 등장한 훈족은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같은 시기 아시아에서도 북방의 유목민족이 중원을 압박해 5호 16국을 이룬다. 전 세계적인 민족 대이동의 시기였다. (7세기) 대불가리아를 세운 사람들은 분명히 민족의 대이동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Отговор за това кои са прабългарите към момента аз не бих дала. Аз не бих дала. Част от колегите твърдят, че те са с монголоидни черти. Така и говорят тюркски език, че са тюркоязични. Другите твърдят, че са индоевропейци и че говорят индоевропейски език, индоирански език. Няма отговор. Отговор няма. На този въпрос отговор няма. 현재 불가리아 사람들에게도 당시 민족 대이동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불가리아의 상징 요구르트를 즐겨 먹는 한 가정집. 우유를 발효시킨 요구르트와 치즈를 사용해 담백한 식사를 주로 하는 이들로부터 취재진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Ами аз съм чувала, че има такива. Лично аз не съм имала сблъсък с някой, който да има такова, но съм чувала, че се появяват такива петна. И моят свакъл, който много се занимава с тези произхода на българите и така нататък, но ми е казал, че това е... Говорили сме, че това е една от идеите, че доказва произхода на българите, че сме дошли оттам. 몽골의 광활한 초원. 고대로부터 초원의 제국을 일으켰던 유목민들의 고향이다. 유럽에서 민족 대이동을 촉발시킨 훈족은 동양에선 흉노라 불렸다. 몽골 중부에 위치한 노이눌라 흉노 고분군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흉노 유적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아주 흥미로운 유물이 있다. 자, энд бас нэг их сонирхолтой олдор байгаа. За, энд мөнгөн чимэг байгаамаа. Ноён уулын 20 дугаар улсаас 2006 онд Монгол Орсын хамтарсан
судалгааны баг бол илрүүлсэн зүйл байгаа. Тэгээд дээр нь Грекийн одоо домгийн дүрс, охин тэнгэрийн дүрс байгаа. 초원의 유목민족들에 의해서 동과 서는 만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불가리아인들에게 몽골 반점이 있다는 사실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발굴팀이 몽골에서 발굴한 기원전 1세기 무렵 흉노의 유물들이다. 신라 황금보검에서 보이는 누금 기법을 사용한 장신구다. 동봉 역시 발굴됐다. 이렇듯 흉노 유물엔 초원 문화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유사성이 잘 드러난다. 흉노는 하나의 민족이었을까? 몽골에서 출토되는 흉노 시대의 다양한 인종의 두개골은 몽골 인종과 유럽 인종이 초원지대에서 공존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흉노는 민족이 아니라 제국의 개념이었으며 동서 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Энэ ч одоо байгаль далаагаас ахуулаад хятадын цагаан ирэн мөртөл тийм ээ арал тэнгисээс ахуулаад тийм ээ хянганы нуруу хүртэл энэ өргөн үүдэн газрыг эзэмшиж байсан одоо энэ том гүрэн бол маш олон одоо угсаатнуудыг өөртөө нэгтгсэн олон янзын соёлтой олон янзын хэл ёс заншилтай угсаатнуудыг нэгтсэн тийм одоо өөрөөр хэлбэл аймгийн нэгдэл байсан гэж би өөрөө үздэг. 황금보검의 생산자를 찾기 위한 여정은 마침내 흑해에 이르렀다. 흑해 연안의 대표적 휴양 도시 바르나. (3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민족 이동식의 유물이 보관된 바르나 박물관). 취재진은 드디어 황금보검과 가장 근접한 유물들을 만나게 됐다. което е правено по специална поръчка и със специални изисквания, които са инкрустирани върху меча и върху дръжката, се откриват, макар и наполовина, предадени и в тази 당시 동로마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이다. 황금보검과 똑같은 보석 감입 기법이 사용됐다. 대부분 석류석을 넣은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Константинопол, столицата на източната Римска империя, т.е. ранно-византийска империя, от след 313 година е станал и центъра 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на тези предмети. 신라의 황금보검은 동방에서 온 이민족의 요구로 동로마의 장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Населявали за известно време района или просто заради нашествията са отсядали и са си поръчвали своите украшения в местните работилници. Има намерени златни кюлчета заедно с изработена торква, което е типично варварско украшение златно в самия град. Тоест това е било някаква работилница местна, работила за чуждото население. 황금보검의 원산지가 동로마 지역이었음을 시사하는 또 다른 유물들이 있다. 흑해 연안에서 발견되는 다량의 로만 글라스. 이 유리병은 신라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로만 글라스와 거의 유사하다. 이것은 흑해와 신라가 고대 분명히 연결돼 있었음을 웅변한다. 경주 출토 로만 글라스들이 흑해에서 신라로 올 수 있었다면 황금보검 역시 이곳에서 제작되어
신라로 유입된 것이란 가정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 동유럽산 석류석이 감입돼 있고 당시의 세공기법으로 만들어진 신라의 황금보검. 이것은 민족 대이동의 시기에 동로마의 장인이 생산한 걸작품은 아니었을까. (3세기에서부터) (6세기까지) 이어진 거대한 민족 이동의 시기. 동로마의 장인들은 동방으로부터 이주해온 이민족들의 주문에 따라서 다양한 공예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황금보검은 당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던 흑해연한 동로마 지역의 장인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희귀한 황금보검을 갖고 무덤 속에 잠든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또 그리고 어떻게 1500년 전 동로마의 황금보검이 신라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걸까요? 1500년 전 계림로 14호분에 묻힌 신라 황금보검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겨진 이 비밀을 풀기 위해 경주박물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새로이 보존 처리를 시작했다. 계림로 14호분은 비교적 작은 무덤이었지만 그 안의 유물은 대부분 최상급의 것이었다. 보존 처리 결과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 단순히 철제의 말 한 장으로 보였던 이 유물에 강한 X선을 투과시켜봤다. 녹이슬어 보이지 않았던 금 입사 용문양이 선명히 살아났다. 이건 역시 유래를 찾기 힘든 귀중한 유물이다. 이번 계림로 14호분 유물들의 보존 처리는 한국 고고학이 한 단계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화려한 유물들과 더불어 황금보검을 차고 무덤에 잠든 주인공은 높은 신분의 소유자였음이 분명하다. 최초 발굴 당시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 계림로 14호분의 피장자는 두 쌍의 귀고리와 다른 유물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명이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그들은 과연 신라 귀족이었을까? 아니면 황금보검을 신라에 가져온 외국인이었을까? 제 인상으로서는 바로 이 보검을 찬 서역인이 여기에 묻혔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황금보검의 주인공이 외국인이 아닐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황금보검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토 유물이 신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고 무덤 역시 당시의 신라 풍습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외국 수입품이 하나 있다고 그걸로 그 피장자가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황금보검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유물이 있다. 예전엔 고고학적 증거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목받는 유물이다. 바로 피장자의 인골과 치아다. 현대의 DNA 분석 기술로 생물학적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황금보검의 주인공이 남긴 치아는 부식이 심해 분석이 불가능했다.
그런데 계림로 14호분과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신라의 무덤 중 인골이 남아있는 고분이 있다. 강원도 동해시의 추암동 고분군. 6세기 초로 비정된 이 고분군에서는 예외적으로 신라 시대의 고인골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관심을 끌었다. 부분적으로 지금 삼국시대 고분군 안에 매장된 인골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렇게 추암동 고분 같이 다량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이제 좀 드문 예가 되겠습니다. 추암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신라 시대의 인골. 중앙대 의대에서 고인골의 DNA를 추출했다. 이곳에서는 아시아 각 지역의 고인골을 수집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호 이동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신라시대 인골을 분석한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도출됐다. 이것도 역시 서양이나 센트럴 아시아 쪽에서 처음에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좀 굉장히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신라의 인골에서 나온 DNA와 몽골 서부에서 발견된 북방 유목민족의 DNA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두 Y와 MT DNA 분석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거로 봐서는, 또 반복 실험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나오는 거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신라와 몽고의 서부에 있는 과거, 지금부터 한 2000년 이상 되는 과거에도 무엇인가 인적 교류가 있지 않았겠는가. 신라 유물들의 북방적 성격, 그리고 유전자 정보로 확인되는 유목민과의 유사성. 이것은 신라인과 문화의 뿌리가 초원이었음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들이다. 1973년 7월 6일 역사적인 순간에 98호 고분 발굴을 위한 첫 삽질을 했습니다. 1973년 계림로와 동시에 발굴이 진행됐던 경주 최대의 고분 황남대총. 황남대총에서도 금빛 찬란한 금관이 발견됐다. 신라 황금 문화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금관. 금관 위로 솟아있는 장식은 사슴뿔과 나무를 상징한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신라의 것과 흡사한 모양의 금관이 발견됐다. 기원 후 1세기경의 것인 이 금관은 그 장식과 모양새가 신라 금관의 원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금관 역시 나무와 잎을 상징하는 장식이 달려있다. 불가리아에도 이와 비슷한 유물이 있다. 기원전 4세기경 트라키아 시대의 황금 면류관이다. 얇은 금판을 세공해 나뭇가지와 잎을 형상화한 모양새는 아프가니스탄과 신라 금관을 연상시킨다. 그때는 흉노의 어떠한 계통으로 강력한 무기를 쓰면서 그 각 주변 지역들은 상당히 활발한 교류, 군사적 교류가 포함되죠. 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그 흉노 계통의 황금 유물들도 주변 지역으로 자연히 퍼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라시아의 초원을 중심으로 동서양 간 유물들이 유사한 이유를 문화의 교류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취재진은 고대 누금 세공 기법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금구슬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는 금살을 만들어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야 한다. 그리고 작은 금 조각에 강한 열을 가한다. 그러면 불에 녹은 황금이 표면 장력에 의해 작은 크기의 금구슬로 변하게 된다. 신라의 장신구에서는 정교한 누금 기법이 사용된 예를 흔히 찾을 수 있다. 초원 유목민계통의 문화권에서 주로 사용된 누금 세공은 만들어진 제품을 보고 눈으로 익힐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작은 금구슬들을 작품 위에 붙이기 위해서는 땜질이 필요하다. 금구슬 하나하나마다 얇은 합금판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강한 불을 가하면 땜 재료가 먼저 녹으면서 금구슬이 달라붙어 제품에 완전히 고정된다. 어렵습니다. 이제 기술을 뭐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 눈으로 보면서 불 조절을 해야 되니까. 각종 공구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엔 훨씬 더 힘들게 작업을 해야 했다. 이런 기술을 익히거나 전파하려면 사람들의 직접적 이동이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누금 세공을 사용한 유물들은 유라시아 초원을 중심으로 폭넓게 나타난다. Вярно е, само още нещо. Значи, вярно е, че нашата представа, съвременната ни представа за връзките в древността са абсолютно нереални. Ние живеем със съвременните представи, когато Източна Азия е различен свят. Но в древността изглежда контактите са ставали много по-лесно, защото не е имало граници. И движението на хората е било много свободно. Значи аз в това съм дълбоко убедена.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을 가로질렀던 동서양의 고대인들. 그들은 당대 방식으로 세계화를 이뤘다. 한반도의 동단 경주에서 발견된 황금 보검. 그것은 신라가 세상 끝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와 소통하는 기상을 소유했던 강국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신라는 이미 이거는 그 교류상은 단지 한국의 삼국시대를 벗어났습니다. 젖선 목각분이 등장한 시대에는 이미 신라는 전 아시아, 나아가서 초원 지역과의 어떠한 다양한 교류를 했던 하나의 거점이었습니다. 유라시아 국학자들은 자신들의 유물들 연대를 신라에서 파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당수 시베리아 쪽은 유물이 정확한 연대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신라 고분에서 몇 세기라는 걸 보고 자신들이 편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라 고고학은 이미 일정 정도는 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유라시아 고고학에 편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500년) 전 당대 최고의 기술과 동서양의 만남을 보여주는 시대의 아이콘 신라 황금 보검. 그 비밀을 좇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타까운 것은 이 황금 보검의 주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국제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분명한 것은 신라의 유물은 신라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만 글라스와 황금 보검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유물은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지대를 자유롭게 오갔던 당시 사람들의 호방한 정신과 그 자취를 드러내는 인류 전체의 유산입니다. 경주 계림로 14호분에서 발견된 황금 보검. 그것은 신라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초원 문화의 한 축이었음을 이야기해주는 단적인 증거일 것입니다.